자, 두 번째 시간,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비교할 때,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그 대상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그 자체로 존재할, 어떤 존재가 그 자체로 존재할 가치를 갖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이 내재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아마 본격적으로 확산되게 된 것은 아마도 그런 프랑스 혁명 이후에 특히 이제 뭔가 차별에 대한 거부감, 차별의 반대로서의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한 것과 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다. 사람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존귀하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아주 그와 대비되는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 바로 노예라고 하는 존재예요. 노예는 글자 그대로 도구적 가치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노예는 뭐 전쟁 노예가 됐건 농업 노예가 됐건 뭐 무슨 노예가 됐건 간에 노예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을 그 인간 자체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쓸모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 노예를 사서 어떻게 부려먹을까? 집안일을 시킬까? 농사를 짓게 할까? 또 뭐 전쟁터에 내보낼까?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이 노예의 주인이 생각하는 그 노예의 쓸모라는 관점에서 그 인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쓸모라는 관점에서 노예를 보니까 노예는 당연히 상품이죠. 그죠? 사고 파는. 그러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뭔가 인류가 지금 뭐 굉장히 대단하게 발전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노예 해방이 된 게 언제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은 뭐 꽤 긴 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흑인들이 백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어떤 지위,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 넘어서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 70년 전까지도 어떤 의미에서의 노예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상에 그것도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 속에 있었고 그 말은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상품, 물건,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적지 않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노비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노비 문서가 불살라지거나 노비라고 하는 신분제가 깨진 건 갑오개혁을 거치면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동학 사상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학 사상이 그 노비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하늘이 깃들여 있다.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이 천부인권 사상과도 연관이 되지만 내재적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인내천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이 깃들여 있는 존재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거예요. 이렇게 상품으로 사고 팔려서도 안 되고 어떤 쓸모 때문에 마음대로 부려져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인간을 목적적 존재, 목적적 가치를 가진 존재,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재할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있다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참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 X가 대학을 졸업하고, X와 Y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X는 예를 들면 연봉 1억을 받고 취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겨우 취직을 해서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또 어쩌면 실업 상태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보다 5배의 가치가 있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 사람이 월급을 더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월급만큼 가치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현실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볼 때도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적 가치를 가진 또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도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부존재,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게 자살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바깥의 어떤 필요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또는 기술자가 돼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고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제 역할을 하는 게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 존재의 근거가 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오늘은 내 생각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려면 아리스토텔레스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게 너무 많네. 이 문제는 또 다른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구적 가치에서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첫째, 도구적 가치를 이해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잖아.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해. 아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을 누군가가 줬어. 그러면 이게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너무 쉽죠.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그래서 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물을 가치를 인정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도구적 가치를 넘어서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냐면 도구적 가치를 이해하기는 쉽지만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기는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나의 관점에서 그 대상의 가치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가치 또는 여기서 의미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나 의미는 내재적 가치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를 존속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 엄마.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의 이 어마어마한 보살핌이 있어야 이 아이는 이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죠. 이때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엄마는 젖을 주고 춥다고 하면 안아주고 졸리다고 하면 재워주고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사실은 엄마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죠. 거의. 라깡이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제 이 시기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자, 요 아이의 입장에서
도구적 관점을 적용하면 엄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걸 엄마가 주니까. 자,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아이는 다시 어른이 됐어요. 아이는 어른이 됐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됐죠? 엄마는 꼬부라진 할망구가 됐어요.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된 어머니는 이 어른이 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어른이 된 아이는 젖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따뜻한 품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뭐 음식을 엄마 할머니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이 할머니가 된 엄마는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 아이 때는 그 아이의 생존의 절대적인 존재였던 엄마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이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 그러니까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도구적 가치로만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이 엄마를 버리는 건 이 아이의 입장에서, 어른이 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아주 슬픈 현실인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된 엄마가 뭐가 있어야 되냐? 집이 있거나 물려줄 유산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된 어른이 된 아이가 이 엄마를 잘 돌봅니다. 왜? 요게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된 아이는 돈이 필요해. 돈은 누구에게나 무한히 필요해. 돈은 무한 욕망. 화폐를 이젠 충분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물건이에요. 돈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욕망은 이젠 충분히 벌었어 라고 만족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욕망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할머니가 집도 있고 물려줄 유산도 있으면 본인은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할머니에겐 돈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된 엄마한테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집도 없고 유산도 없다. 그러면 진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내가 사형제인데 200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내가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어머니한테 이거를 그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식들이 n분의 1의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내가 장남인데 이런 거 안.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은 어머니께. 우리는 나눠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그때 필요할 때 나눠주시는 거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나눠 가지면 안 된다. 왜? 만약 그때 어머니가 n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 n분의 1씩을 자식들이 나눠 가지고
어머니가 물려줄 수 있는 집과 유산이 없게 되면 어머니도 삶이 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머니를 소홀히 할지도 모른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우리는 유산을 일체 물려받지 않는다. 모든 돈은 재산은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물려받으신 유산이나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는 어머니에게 다 맡긴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나무가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알죠? 이게 나무 강구로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죠? 원래 이런 걸 전공했기 때문에 나무를 잘 그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이 나무로부터 사과도 가져가고 나무도 나중에 잘라가고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여기서 데이트도 하고 이 나무는 이 아이에게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줘. 번스타인인가? 뭐 그런 사람이 쓴 어른 동화죠. 그리고는 얘가 이 나무를 결국은 나무를 베어서 팔아가지고 뭐 돈을 벌기도 하고 막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늙어서 돌아와가지고 이 나무 그루터기 이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중얼중얼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나는 이 동화를 참혹 동화라고 생각해. 참혹.